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소통 빨리 하고 신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께서 일요일에는 부모님하고 식사하시네요. 채슬리 모닝 브리핑 듣고 감사하게 조금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코스피만 갈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일임하고 배웠는데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 뽑을 때도 보면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이라는 게 결국 뭐 내가 주식을 저 주식 좋아하는데요. 주식 좋아하는 거는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주식 하면 다 재밌습니다. 도박 가서 하면 다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잃고 벌고 올바른 투자 습관과 원칙과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확률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뭐 어느 분야든 노력하지 않는 천재가 성공한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천재도 아닌데 열심히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채슬리의 칼라는 그렇습니다. 저 선수들 참 열심히 하네. 졸업반인 작은아이가 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자성운용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작년 11월 고객 대상 설명회에 다녀온 것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선택에 만족하는 미래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코알라님이 시대가 금융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좋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딸이 미래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데 증권은 아니라고요. 오늘 여의도 지나다 전무님 배웠다고 엄마가 팬이라 사인 받아야 하나 고민했다고 방금 전화 왔네요. 다음에 준비되면 딸이랑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머니투데이에서 주최하는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토크 콘서트. 그래서 7시 40분부터인데 중간에 시간이 약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저녁에 사우나 갈 시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단정한 모습으로 사우나를 후다닥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걸어갔어요. 저기 홍우 빌딩에 있거든요. 제가 목욕하는 목욕탕이. 그래서 홍우 빌딩까지 걸어갈 동안에 아마 봤을 겁니다. 그리고 7시 40분부터 라이브인데 제가 목욕탕에 있다 보니까 이거 라이브에 또 명지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뭐 출발하면 길이 막힐 줄 모르니까 이거 빨리 가야 되겠네 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올 때는 퀵고잉 자전거 타고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서 후다닥 챙겨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었는데 그때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 미래세 증권 그 건물 앞으로도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제도 지나갈 때 어떤 남성분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길래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뭐 길에서 얼마든지 인사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요 뭐 저희 여의도 여기 목욕탕에서도 인사 2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어디 다니냐 했더니 키움증권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 같아 보여가지고 키움증권 다닌다고 그랬고 또 그러고 나서 한 5분 10분 지났는데 그때 냉탕에 있었었는데요. 또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길래 그래서 어디 다니시나 했더니 금감원 다닌다고. 그 바로 옆에 금감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강남에서
목욕탕을 한번 갔었는데 그 습식 사우나 있잖아요. 습식 사우나 들어갈 때부터 뭐 뿌해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 거기 습식 사우나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 분이 질문할 게 있다고 하면서 주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이나 했더니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주식을 막 물어보는데 예, 그 좀 개별 종목도 약간 잡주스러운 걸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거는 좀 시간 낭비잖아요. 그 잘 모른다고 말씀은 좀 드리긴 했는데 어디서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면 항상 좀 반갑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코로나 때 전무님의 신문 기고문을 읽고 전무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벤트에 의한 하락장에서는 무서워 말고 용감하게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 주식을 외국인으로부터 되찾고 금융강국이 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어서 이후 유튜브에서 전무님 이름 검색하며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에 신뢰감 100%. 매번 좋은 영상을 그냥 보기 죄송해서 시간이 없어 다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만드시는 여러 강좌를 수강했고 인턴도 바로 시작. 1등 매니저 따라하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등 매니저 따라하기 그죠?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항상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하는데 그동안에 3개월마다 끊어서 했던 일매 따라하기 다 성과가 너무 좋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 날짜를 지금 어싸하고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면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꽤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면 약한 만큼 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했다면 블루블루 했을 계좌도 붉은기가 돌고 매번 강조하시는 투자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니 조금씩 제 투자도 안정적이 되고 있다 느낍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자꾸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네, 우리 투알님. 투알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그건 진심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프로로서 하는 역할 그리고 사실 그 쉐어드 밸류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좀 가치 있는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일을 하나 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거는 잘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세대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요 시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의 격을 확 끌어올려 가지고 이 금융강국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뭐 제가 뭘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IMF 때 탈탈 털렸었잖아요. 그 기고문의 내용이 그거였었죠. 우리가 IMF 때는 금융 자산도 적었고 금융에 대한 지식도 적었고 그래서 나라의 부가 그렇게 너무 쉽게 털렸는데 그런 위기 코로나라는 위기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우량한 자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게 기회임을 그때 한창 그 길게 설명을 했고 그게 저기 투자의 본질 책에 있습니다. 책에 실제 신문에는 기고가 안 됐고요. 제가 일간지에다가 독자 기고라고 보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글이 너무 길어서 저게 채택은 안 되고 여러 뭐 저희 국회의원 선배들한테도 보내고 여기저기 보냈었습니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금융강국을 꿈을 꾸는데 참 주가도 9천이 왔지만 저희 뭐 채슬리 TV뿐만 아니라 나오시는 방송에 이제 고수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을 뭐 교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단지 이제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금융사고가 몇 번 있다 보니까 라더견 사태 이 제도권이 아닌데 제도권 행세를 한 야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근절. 그다음에 지금 이 제도권의 매니저나 유명한 분들 사칭하는 이 사칭 리딩방이 엄청 기성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절도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왜 없을까?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성을 부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계속 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권에서 사고가 난 부분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되게 후진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금융을 하려면 뭔가 편해야 되는데 그걸 뭘 계좌 개설부터 뭘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이 금융이 결국은 신뢰인데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이 제도권의 신뢰가 완전히 다시 한 2, 30년 거꾸로 갔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상품 가입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악영향,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악영향은 돈으로 따지면 이게 수십 조의 그런 손실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라든지 주식 시장이 이 후진적으로 돌아갔던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작년에 290조 좀 넘게 벌었었는데 올해 지금 900조 원짜리 이익이 상향 조정됐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졌다. 반도체도 비롯해서 그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두 번째 그런 기업들이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식시장 주식시장 자체가 건전해져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아주 많이 건전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뿌듯합니다. 이 금융강국이 거의 지금 한 7, 80% 수준까지 쫙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 마인드가 경영에 다 반영되어 있어 신뢰가 갑니다. 주말 서울 오프 모임 가서 제 발언 시간에 채슬리 홍보를 하고 있는 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 랩도 성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나 최일호야. 최 부사장님 미국 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무서운 AI네요. 전무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제 챗GPT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제 질문한 거를 바탕으로 저는 어떤 투자자다. 쭉 설명하는데 소름이었습니다. 그죠? 스스로를 느리다고 말하시지만 전무님의 여유 있는 모습이 채슬리 직원들께 엄청난 안정감을 주고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크게 장을 들여다보는 여유 사이사이를 직원분들이 스피디하게 채워나가는 환상의 팀워크에 그저 든든할 뿐이네요 라고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은 그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런 부분들은 늘 강조하지만 뭘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제 자신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느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느린 사람을 보기 거의 힘들거든요. 뭔가 빨리
빨리 안 갖다 드리면 아니 뭐 뭔가 빨리 안 하면 뭐 혼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마 저희 회사에는 없을 겁니다. AI 분석 너무나 재밌어요 하고 하셨고요. 저도 재미나이에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니 무섭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그죠? 어느덧 우리가 이거 LLM 쓰면서 나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지금 다 축적되고 있어요. 그죠? 야,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 맨날 데이터 센터에 HBM부터 뭐 낸드니 뭐 광통신이니 이런 거 얘기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그런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저렇게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5월에 성과형을 가입했는데 8, 9, 10월에 기회가 온다면 그 전에 청산하고 7월 말에 재가입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까요? 랩에서 알아서 현금화했다가 8월장에 대응하는지 궁금해요. 네, 성과형은 한번 그대로 놔둬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성과형도 어느 정도 약간 좀 토해냈다가 또다시 올라오는 뭐 이러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올라갈 건데 나름대로 현금화가 필요하다면 현금화 하긴 할 건데 그동안에 보면 성과형이나 랩이나 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강세장에 성과도 잘 났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8, 9, 10월에 지금 지난번에도 뭐 현금화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반도체랑 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 그다음에 백화점 제외하고는 거의 뭐 종목들이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장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 맞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 보니까 함부로 이거 뭐 현금화 얘기도 반도체를 들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뭐 괜히 팔았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 외 종목들 들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4, 5월 달에 팔았어야 되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내 포트가 괜찮고 내가 가입한 회사의 랩의 수익률이 괜찮으면 그러면 일단은 계속 끌고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집하고 안 사면 되지요. 명언이십니다 하셨고요. 네, 이번 주 지금 또 랩 모집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운이 참 좋았던 게 싹 전부 다 청산됐잖아요. 싹 청산시켜 놓고 또 장이 약간 출렁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해서 다음 주부터인데 이 종목들 뭐 반도체까지 비롯해서 이 변동성이 심해져 가지고 2배짜리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져서 조금 여유 있게 보다 보면 또 기회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이번 주에 모집된 랩은 다음 주에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하이닉스가 전자를 넘어서 시총 1위가 됐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익이 백초나 삼성이 크다는데요. 하이닉스 주가 급등 이유가 ADR 때문이라는데 ADR 발행이 이 정도로 호재면 전자도 ADR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삼성전자는 종합선물 세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만 보면 그러면 미국의 지금 기업들하고 이익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전자랑 하이닉스랑만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는 완전히 퓨어 순수 반도체고 전자에는 디스플레이, 가전, 통신, 핸드폰 뭐가 많죠. 그렇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초강세 시장에서 이렇게 역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ADR이 발행된다는 것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그래 ADR이 발행돼서 상장이 되면 거기서 마이크론하고 뭐 비슷하게 비교가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국내 주식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요런 심리도 분명히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ADR에 대해서도 모닝브리프에서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이나 GDR이 국내 주식하고의 가격 차이가 나면 바로 차익 거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 보면 국내가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리고 ADR이나 GDR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롱숏의 효과가 결국은 국내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미국의 ADR이 더 비싸다? 그러면 그쪽 매도 때리고 국내 매수 잡고 헤지 펀드들이 그런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ADR 발행 자체가 멀티플을 마이크론 10배로 마이크론하고 비슷한 10배로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에 대한 분명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 살이 쪄서 여기 턱에 자꾸만 턱이 2개로 이렇게 자꾸만 잡히는 모습이 보여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지대 제일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웜의 신방 듣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앞자리에 김숙희님이시군요. 네. 돌이켜보면 3년 전쯤에 3억 원 맡겼을 때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몇십억을 채슬리에서 맡아주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변동폭이 큰데도 마음이 편합니다. 저 같은 쫄보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고 결국 주식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시장이 좋아지면서 채슬리에 투자금을 맡기겠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채슬리가 번창하니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차트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 3년 전에 2023년이면 하이닉스 적자 날 때, 그죠? 삼성전자도 수익이 별로 안 좋았었고 여러 가지로 미국은 M7 종목들이 주구장창 올라가면서 23년, 24년 미국 전부 다 S&P 500이 24%, 25% 이렇게 수익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되게 답답했던 그런 시절에 자금을 맡기고 주식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아주 크게 날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 약간 포머처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죄송한데 지금은 아주 과열일 때 오셨다고. 그래서 기대 수익을 좀 낮추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가져올 세상 대표님에 대한 서치도 놀랍지만 제 것도 엄청나네요.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데 문장 문석이 궁금할 때 질문하며 아주 자세히 잘 배워왔거든요. 좋은 세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용자의 몫이겠지요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전무님의 목소리가 자장거처럼 들린다던 채밀턴 분들의 얘기에 심히 공감 중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보고자 기사를 먼저 듣고 웜의 소통을 뒤에 듣습니다. 와,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웜의 소통을 들을 때가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신문기사 읽어주는 그 한 30분부터 먼저 기사 먼저 듣고 웜의 소통.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죠? 중요한 거 먼저 듣고 뒤에는 오히려 웜의 소통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올해 둘 다 보지 않을까요? 뭐 밴드상 얘기하셨습니다. 어제 제목이 그 신문 기사가 1만 간다 아니면 6,500도 열려 있다. 5대 리서치 센터장에 코스피 전망이 있다 보니까 둘 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냥 9,900에서
한 6,60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예, 물론 그 위로 살짝 줄을 수도 있고 밑으로 좀 더 내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목표 전환형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랩 가입 후 흔들리는 장에서 손절해 버렸습니다. 채슬리는 믿었는데 저 자신을 믿지 못했네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당히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일임도 하셨다가 처음에 막 흔들리는 시장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막 이런 거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9분 정도 계시거든. 100명 중에. 네, 100명 중에 9분 정도 계시는데 안타깝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KB 목표 전환형이 저는 아직 전환이 안 됐는데요. 26일까지 목표 전환이 안 되면 이번엔 가입을 못할까 걱정이네요 하셨는데 주식을 팔고 나서도 이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결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T 플러스 2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전환 안 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 전환됐습니다. 나중에 내일 오늘이면 이제 현금이 아마 현금으로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아직도 나도 이제 펀드 매니저 교육 하시나요? 초창기에 한번 해볼 걸 아는 게 후회되네요. 지금 이 고정 댓글 보면 인턴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턴십 그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재미나이 엄청 놀라워요.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오늘도 갑자기 컴이 안 켜져서 황당했던 자에 재미나이에게 물어서 램 청소를 알려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74세 할미도 손대서 컴이 켜졌네요. 뿌듯하더라고요. 백과사전이에요.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있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대표님 우리 집과 비슷하네요. 조부님 평양 출신이시고 조모님 안악 출신이고 아버지 서울 출생이시고 전 부산 출신이고 조모님 이산가족 찾기 나가셨지만 찾지 못하셨고 전 5월 말에 1인 맡기 내원입니다. 거의 저희 집이랑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 감정 이런 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예, 저는 좀 그런 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희 집도 이렇게 개성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산 내려왔고 뭐 발령을 받아서 부산에 있다가 광주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광주에서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또 대전 갔다가 대구 갔다가 굉장히 이동이 그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여튼 제가 좀 정치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정치는 새 싸움이잖아요. 네. 나의 새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이용을 하고 그 새를 갖기 위해서 아무튼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잖아요. 저쪽은 또 나쁜 집단 막 이런 식으로 그 싸우는 모습이 저는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싸움꾼이기는 합니다. 맨날 주식시장에서 쩐의 전쟁을 하고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경쟁. 근데 그게 하나의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상대가 있어서 재미난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잘하는 팀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10대 1로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한 골 넣고도 되게 뿌듯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배울 것도 많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끼리 밥 먹으면서도 와 오늘 진짜 경기 재밌었다. 그 스포츠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정치판은 보면 바로 서로 못 죽여서 안 다리잖아요.
말씀 중에 기다리면 되는 주식이 있고 안 되는 주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하셨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약간 오버슈팅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강의 때나 지금 그 거품은 다시 또 쭉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으로서 싸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뭐 1,100원 하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1,500원대잖아요. 환율이 높으면 자동차 주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떨어지면 지금처럼 가격이 이제 싸지고 있거든요.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 보고 막 이제는 로봇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네, 그만큼이 지금 거품이 싹 이제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거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어 약간 그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24시간을 일할 수 있는 로봇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저런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다리면 되죠. 네, 저는 제 결론은 기다리면 되는 주식입니다. 전문의 마지막 영상 리딩방 사이트 이거 조심하시라는 그거 다시 찍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끝나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얼굴이 다시 찍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무님 저는 5월 중순에 채슬리에 일임하러 다녀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이제서야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코스피는 9천을 넘어 이제는 조금 조정이 올까 싶은 생각에 조정이 온 후에 이름을 하는 게 나은지 내일이라도 이름을 해야 할지 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자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시점은 네, 언제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장은 쏠림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인데도 전혀 기회가 오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다가 조정이 오면 확산의 기회가 오지 않은 종목들까지 다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다행히 삼전 닉스가 일부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제는 일부 현금화를 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경우에 1번 전저한 닉스, 삼성전기 등 수익률이 100% 이상 난 종목들을 30% 줄인다. 나머지는 지난 고점보다 많이 하락한 상황이므로 그냥 유지한다. 두 번째, 모든 종목을 일괄 30% 줄인다. 3번, 전자닉스는 더 갈 수 있으므로 나머지 종목들을 30% 줄인다. 네, 장이 강세장에서는 3번이 맞죠. 네, 가는 놈은 놔두고 못 가는 놈을 줄이면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려하시는 상황은 이러다가 시장이 한번 또 한번 무너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산 배분을 현금화를 30% 뭐 50% 지시를 하는 이유가 작년 6월 달까지는 조방원 피부 미용 엔터였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걔네들이 주도주니까 걔네들을 줄이는 게 맞나? 그죠? 그런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반도체가 오르면서 걔네들이 그때부터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된 것처럼 시장이 한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예,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그냥 있는 거 다 똑같이 줄이는 게 지나고 보면 맞더라고요. 똑같이 줄이는 게. 저희 이제 강아지한테 채밀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채밀독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3, 4일 정도 장은 왠지 싸한 느낌이 드는데요. 전무님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아침에 모닝 브리프 보세요. 이 주요 종목들 보면 반도체랑 전기 뭐 그쪽
몇 종목 말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지금 싸한 분위기가 그게 맞습니다. 요사이 장을 보면서 25년 9월 리딩방 아니냐고 걱정하던 가족들이 몇 번의 목표 랩과 장기 랩을 하면서 이제서야 웃습니다. 첫 댓글 달아봅니다. 저도 채슬리 TV 보면서 일임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남편과 얘기를 해봤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 반대하네요. 저의 삼짓돈으로는 일임 꿈꾸기가 쉽지 않을 듯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맘먹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그 댓글에도 있지만 채슬리가 자문하는 증권사에 맡겨보세요. 3천에서 5천부터 시작하는 곳들이 있어요. 일단 한 작은 금액으로 증권사에 맡겨보면 은행 1년 이자를 뛰어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한 달에 한 번 수익 예상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시면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다손님께서도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일임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믿고 맡기냐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투, 긍정적인 마인드 모든 것을 봤을 때 믿음이 갔고 하루 이틀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내 뜻을 분명히 말하니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랩 먼저 하시면 됩니다. 랩. 처음으로 6월 2일 목표 전환형 들어가서 6월 19일에 목표 전환형 모두 매도되었는데 역시 전문가의 힘이 다름을 깨닫고 이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결단을 내린 저를 칭찬했었죠. 이번 주에 바로 또 시작하나요? 그러면 너무 고맙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똑같이 모집이 다 들어갑니다. 뭐 삼성, 한투, 신한, 또 뭐 많죠. 네, 다 한투 23일부터 26일까지, 운용은 29일 월요일부터고요. 근데 최저 가입 금액이 1억입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 똑같이 모집인데 최저 가입 5천이고요. 삼성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최저 가입은 1억입니다. DB금융이 어제부터 해서 7월 2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고 운용은 7월 3일 시작합니다. 5천만 원이고요. KB가 어제부터 KB는 다음 주부터네요. KB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29일부터 해서 7월 3일까지 모집하고 7월 6일부터 5천만 원 이상입니다. KB는. 유한타증권은 3천만 원 이상이고 IBK 증권도 있는데 IBK 증권도 3천 이상.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큰그림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AI 생태계 하나로 라는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 전망에 관한 요 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026년에 이게 기가와트네요. 110기가와트에서 그 다음에 128, 142, 154, 166, 2030년까지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신설 구상은 단순한 서버 직접 시설 건설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AI 팩토리 구축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는 개념부터 다릅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가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저장 연산 시설이었다면 AI 팩토리는 대규모 전력과 데이터를 투입해서 AI 서비스의 기본 연산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일종의 지능 공장입니다. 수십만 개의 이 GPU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AI 인프라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데 최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AI 세미나에서 AI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저장하느냐, 즉 기억의 문제라며 속도와 스케일, 인프라를 한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그는 AI는 공장이 있어야 산업화가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센터를 최소 10에서 20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어 지난 11일 공개된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는 일본 내의 AI 특화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대도시 소비 전력 수준의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데이터 센터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성공 여부는 이 전력 공급과 AI 반도체 확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객 유치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선결 과제는 전력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산업 시설과는 달리 전력망의 접근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게 되고, 1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1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수십만 개 GPU가 24시간 가동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사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요. 이달 1일 SK그룹이 원포인트 인사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역임한 에너지 전문가 정승일 전 산업통상부 차관을 주 SK 사장으로 영입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실제로 글로벌 AI 산업의 경쟁은 반도체 확보 경쟁에서 전력 확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확보 경쟁에서 전력 확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 미국 빅테크들이 원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발전 설비 확보에 나서는 이유이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지금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에 415테라와트시로 전 세계 전력 수요의 1.5%를 차지합니다. 국내 역시 수도권 중심 전력 수요 집중과 송전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과 PPA 그리고 ESS 설치 등을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형 모듈 원전인 이 SMR과 태양광 발전까지 결합한 복합 전력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SK가 보유한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는 큰 강점으로 꼽히는데, SK이노베이션과 SK가스 등을 통해서 발전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서버만큼 전력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사업과 AI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도 많지 않다고 말을 했고요. 전력 다음 과제는 반도체입니다. 1기가와트급 AI 팩토리에는 수십만 개 규모의 AI 가속기가 필요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이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요. 여기에서 SK 차별화 포인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부품인 HBM 공급망을 그룹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강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풀스택 AI 전략이라고 설명하는데, HBM 생산부터 AI 인프라 구축, 운영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반도체 공급 과정에서 글로벌 AI 기업들과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고객 확보도 중요한데, 이 마지막 퍼즐이 고객 유치이고요. 아무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고객이 없다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XAI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장기 계약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SK가 울산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주요 고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규모 AI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뒤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하는 모델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고요. 최근 SK텔레콤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 서버 임대 사업자를 넘어서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아니라 하이닉스의 HBM과 SK텔레콤의 AI 클라우드 그룹 에너지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SK식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AI 대전환의 시총 순위 대격변이 일어났죠. 25년 7개월 만에 교체된 대장주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가 시총 1위로 올랐었습니다. 자, 1월 2일 올해 초에는요, 이 시가총액 순위가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LG엔솔, 4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5등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였거든요. 자, 근데 1등이 하이닉스가 되고 2등이 전자, 3등은 SK 스퀘어가 됐어요. SK 스퀘어, 4등이 전자우선주, 5등이 삼성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6등이 현대차. 여기서 삼성바이오와 LG엔솔이 밑으로 빠지고 SK 스퀘어와 삼성전기가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2000년 11월에 한국전력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오른 후에 줄곧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게 2000년 11월이었군요. 하지만 22일 전자는 25년 7개월 만에 하이닉스의 코스피 대장주 자리를 내줬고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총이 2080조, 그리고 전자는 2066조로 13조 7천억 앞섰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 시가총액이 179조 7천억이기 때문에 이 180조 정도로 더하면 전자 전체 시총은 여전히 하이닉스를 앞서고 있지만,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국내 증시 시총 1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014년 11월 4일 처음으로 시총 2위에 오른 뒤 순위 변동을 겪다가 23년 12월 14일부터는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이면 그때 삼성전자가 2013년, 14년, 15년 3년 내내 음봉이 날 때, 하이닉스는 2013, 14, 15년 초까지 그때도 반도체 랠리였었거든요. 그때 시총 2위에 올라섰었군요. 11월 4일. 자, 이날 기관 투자가들은 SK 하이닉스를 1조 2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힘을 보탰고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사업 구조상 AI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 하이닉스 사업 구조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요. HBM 등 메모리 제품군이 주력으로 AI 투자 확대와 HBM 수요 증가가 실적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반면에 삼전은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AI 메모리 호황 효과가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다음 달 말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총 역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요.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미국 상장으로 인해서 디스카운트된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아닌 미국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주가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여기다가 내년에는 나스닥 지수와 필반 지수 편입으로 인한 지수 추종 유입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DR 상장 시 마이크론을 담고 있는 글로벌 펀드들이 하이닉스 편입도 검토하게 돼서 패시브 액티브 펀드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하이닉스에 몰리면서 최근 5거래일 삼성전자가 4.8% 상승할 때 하이닉스는 무려 27.5%나 오를 정도로 상승폭의 격차가 컸고요. 12개월 선행 PER은 전자가 6.4배인데 닉스는 7.6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박준영 한화증권 연구원은 ADR 상장과 함께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서 유사 기업들과 비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미국 반도체 테크 기업 중에는 PER 10배 이하를 적용받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스퀘어도 10.67%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9% 오른 9,114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9,110을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새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많이 빠지네요. 진짜 최근에 분명히 어느 댓글에서 하이닉스가 시총 1등이 될 때가 그때가 약간 뭐 매도 타이밍처럼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대단하신 분이다. 자, 모건 스탠리 반도체발 수출 호황이 내년 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석준 모건 스탠리 한국전략 총괄 왼쪽 분이시고요. 그리고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가 서울 종로구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반도체발 수출 호황과 원화값 약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수출 사이클이 중국 제조업 호황으로 인한 중간재 중심 또는 미국 소매 판매에 의존을 했다면, 이번 업사이클은 AI 설비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 과거 소비 견인 수출 호황이 짧게 끝났던 것과는 달리 이번 수출 호황 국면은 2027년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호황은 미국 내 법안 통과 그리고 소비가 아닌 투자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긴 호흡의 사이클이라며 이같이 진단을 했고요. 지난 5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3.2% 성장하면서 무역 수지도 사이클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OBBB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첨단 산업 지원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석준 모건 스탠리 이 전략 총괄도 AI 사이클의 지속성을 높게 점쳤는데, 생성형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히 빠르게 사고하는 것을 넘어 많은 지식을 끌어오는 메모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인데, 그는 과거 디램은 단순 범용 제품 취급을 받았으나 이제는 가장 귀한 상품, 가장 귀한 커머디티가 됐다고 말했고요. 이어 중국 반도체 공급이 주요 변수이지만 장비 규제로 증산이 어려워 보이고 메모리 공급 쇼티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환율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연말 달러당 원화값이 1,420원 선으로 점진적으로 상승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하반기의 경우 환해지 불균형과 즉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증가하는 와중에 연기금의 환노출, 대미 투자 자본 유출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컸다고 말하고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데뷔전으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6월 FOMC 결과까지 확인했고, 여전히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할 때 추가 원화 약세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 가계자산이 과거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24년 GDP 대비 43%, 2025년에는 61%였던 이 한국 가계 부문 주식 보유 비중은 27년에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6개월간 단기 예금에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주식 예탁금으로 흘러갔다면서 현재 전체 자산의 7에서 9% 수준인 주식 비중이 늘어나며 균형 있는 가계자산 재분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산 이동은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인데 주식 투자 인구가 성인 인구의 50%인 1,40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부의 효과가 2020년 이전에 비해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고가 사치제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그 외 소매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부의 효과는 통화정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이 당초 시장의 인하 기대와 달리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며 올해 7월부터 분기에 25bp씩 총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2분기 말 기준으로는 최종 금리가 3.5%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석 총괄은 한국 증시의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스토리로 에너지 안보와 부의 효과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죠? 네. 한국 가계자산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GDP 대비 43% 이게 가계 주식 부문 주식 보유 비중이 25년에 61%였다면 27년에 80%까지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예금에서도 주식으로 넘어오는 부분 현재 전체 자산에서 7에서 9% 수준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되죠. 이런 게 좀 주가가 쌀 때 이렇게 좀 많이 리밸런싱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비쌀 때 예금에서 막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약간 위태롭긴 합니다. 자, 중국 반도체 굴기 이미 시작됐다. 한번 읽어볼게요. 송광섭, 베이징 특파원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군요. 자, 삼전 닉스가 중국에서 슈퍼 을이 됐고요. 을인데 슈퍼 을입니다. 을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을이었는데 슈퍼 을이라는 얘기입니다. AI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중국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한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원하는데 공급 부족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대기표를 끊고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국 빅테크를 상대하는 두 회사 주재원들도 덩달아 소가리를 하고 있고요. 한시가 급하다는 고객들의 아우성에도 이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서인데 이 관시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오르고 달래는 수밖에 없고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역학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굴기를 외쳐온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미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국산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에 손을 벌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명 이번 일을 계기로 기술 자립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입니다. 우리의 환호를 먹고 자란 중국의 절치부심은 언제나 큰 위협이 됐는데 2000년대 초에 베이징 자동차와 손잡고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 사례가 대표적인데 폭스바겐이 선점한 시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차로 틈새를 노린 현대차는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순식간에
업계 탑5로 올라섰었고요. 후발주자의 빠른 성장을 뜻하는 쉔다이 슈두 현대 속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자 중국은 곧바로 전기차로 눈을 돌렸고요. 개구리가 점프하듯 중간 단계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한꺼번에 도약하는 이거 립프로그, 점프하는 뛰는 개구리네. 도약하는 개구리 전력인데 10여 년이 지나 중국은 전기차 종주국이 됐고요. 내연기관차는 지난달 판매 상위 10개 차종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판매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고 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걸었는데 2010년대 중반 중국은 한국 등에서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였고요. 내수 소비 폭증에도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했던 탓인데 중국발 특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까지 이어졌고요. 그 덕분에 국내 기업들은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 중국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고요. 석유화학 제품 수입을 줄이라는 당국의 지시에 국유 기업들은 대대적인 증설에 나섭니다. 이 물량 공세로 밀어붙인 건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중국의 자급화 속도에 고부가치 제품으로 체질 개선을 준비하던 국내 기업들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적자 늪에 빠지면서 생존 기로에 내몰렸고요. 중국의 다음 목표는 반도체인데 국가 자본이 지배하는 디램 업체의 창신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업체인 양전 메모리는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생산 능력 확대와 첨단 반도체 개발에 투입이 됩니다. 화웨이는 새로운 설계 방식인 타오의 법칙을 공개하면서 서양 제재를 극복할 묘수임을 자신했고요. 물량 공세로 범용 시장을 립프로그 전략으로는 첨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삼전닉스 예상 실적이 연일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는 어느덧 맘스피를 넘보고 있고 선거급 잔치에 동탄 신도시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반도체 초호황의 훈풍이 불고 있는 지금 중국의 반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전 여기 석유화학 사례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 한국, 대만, 일본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자, 그전에는 또 자동차 현대차가 북경 현대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거의 다 안 좋아졌죠.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반도체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제일 많이 파는데 그 반도체를 자급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위협입니다. 자, 1만 피 수문장 MSCI 한국 증시 신흥시장 취급 벗어날까? 자, 코스피가 9천을 넘어섰는데 믿기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 얘기처럼 들리던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참 냉정합니다. 숫자 하나를 넘었다고 오래 감탄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를까요? 코스피가 9,000선을 넘은 뒤에 시장의 시선은 다 자연스럽게 1만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만 1만으로 가려면 단순히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더 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반도체 랠리가 실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미국 금리 부담도 다시 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확인할 이름은 MSCI이고 MSCI는 한국 시간으로 6월 24일 오전 5시 30분 잠깐만요. 내일이네. 내일이다 그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 오전 5시 반에 연례시장 분류 리뷰 결과를 발표하군요. 자,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바로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선진시장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차이인데, MSCI는 글로벌 지수 회사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으로 나누고요. 이게 이제 DM이냐 EM이냐, 디벨롭 마켓 선진시장,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이렇게 나누는데, 이름만 보면 단순한 분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글로벌 펀드 상당수가 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굴리게 되고요.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에 남느냐, 선진시장 편입 후보 명단에 다시 오르느냐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어떤 시장으로 보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는 오래된 아이러니가 있는데, 한국 경제는 자타공인 선진국이죠.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까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도 많고, 그런데 MSCI 분류에서 한국 증시는 아직 신흥시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시 규모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길인데, MSCI가 올해 지적한 표현으로 시장의 접근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사고 팔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계좌 개설 자체가 아니라 등록 계좌, 결제 절차가 글로벌 운용사가 익숙한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군요. 공시와 배당 같은 주요 정보도 영어로 충분히 제때 제공해야 하고요. 한국 투자자에게는 큰 불편이 아니지만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성을 낮춰주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외환시장인데요. 여기에는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있는데,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경험은 한국 정부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원화를 해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여는 일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10개 열면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들어오고, 하지만 위기 때는 더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한국은 오랫동안 이 위험을 경계해 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능을 믿어야죠. 그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한국 시장으로 24일 오전 5시 반이니까 내일은, 잠깐만요, 24일 어차피 내일 아침이네. 내일 아침이네요. 오늘이 23일이니까 이게 선진시장 편입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약간 시초가가 또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10년 장기 호황 이끈 미국 금리의 거장 떠나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님 별세하셨군요. 향년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친 앨런 그린스펀 페드 의장이 22일 별세했다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고요. 향년 100세입니다. MBC 방송은 그의 아내이자 워싱턴 특파원인 앤드리아 미첼을 인용해서 그가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전했고요. 사인은 파킨슨병 합병증이었군요.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도 요때 8월인가 연준 의장 되셨거든요. 그리고 2006년까지 약 19년간 연준 의장으로 재임했었습니다. 재임 기간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연준을 이끈 이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전 의장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길고요. 1926년 뉴욕시 출생으로 콜롬비아대를 거쳐서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었고요. 1987년 레이건 정부 때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상에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일자리는 10대 시절 들어간 순회 재즈 밴드의 단원이었는데 이후 그는 월스트리트로 옮겨서 경제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요. 열렬한 공화당 의원이었던 그는 워싱턴 정계의 핵심 인물이자 여러 공화당 대통령의 경제적 조언자가 됐고요. 결국 중앙은행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야, 근데 놀랍다, 그죠? 그의 첫 일자리는 10대 시절에 들어간 순회 재즈 밴드 단원이었다고. 연준 재임 시절에 주식시장 호황과 낮은 실업률로 글로벌 경제를 활발하게 이끌어서 이 마에스트로로 불리고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은 연준 설립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시기 S&P 500 지수가 4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미국 경제는 연평균 4.5% 성장했습니다. 실업률 평균 5.5%였으나 실업률은 2000년 4월에는 3.8%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때가 닷컴 버블 딱 깨지기 전에요. 2000년 4월에. 네. 3.8이었는데 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 이때 페드의 정책금리가 6.5였었거든요. 자, 이는 당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이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연준 의장 임기 말 무렵부터 역대 최고의 의장으로 칭송받기도 했고요. 그린스펀 전 의장의 TV 연설과 미국 의회 증언은 종종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1996년에 증시 과열이 뚜렷해지자 당시 FRB 의장이었던 그는 비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과열인데 비성적 과열이라는 거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과도한 주가 상승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보면 경고한 날짜가 1996년이에요. 96년에 경고를 했는데 97년, 98년 이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던 98년 8월 전까지는 시장이 강했습니다. 자, 그의 발언 이후 주가가 내림세로 접어들었고 이후 증시 과열을 이야기할 때 꼭 쓰는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이 2006년 의장에서 물러난 지 불과 2년 만인 2008년에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직면했고요. 연준 의장의 규제와 통화 정책이 현대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불황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요.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이 위기는 연준과 그의 후임 의장인 이 벤 버냉키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2007년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에서 영상 대담을 통해서 특별 강연을 펼치기도 하셨답니다. The Age of Turbulence라는 책에 보면 이 앨런 그린스펀이 요 블랙만데이가 오기 전에 상황 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경제 대통령 역대 페드 의장 중에 가장 노련하게 그 페드 의장직을 겸임하셨던 분 아니셨나 역임하셨던 분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웜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 그죠? 네, 시장을 보니까요. 코스피가 지금 8%, 코스닥 6%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심하지만 이 종목별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